알면 손해, 알아두면 이득. 한 주간의 경제 뉴스 중에 알짜배기만 뽑아드립니다. 경제 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자, 먼저 장 마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SK증권 조성우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좀 오르나 싶었는데 사실 크게 오르지 않았네요. 예,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아침에는 조금 오르나 싶더니요. 좀 힘이 빠져서 끝났고, 오늘은 좀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서 조금 낙폭이 좀 나온 하루였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 있을 미국과 중국의 좀 무역 협상, 여기에 대한 좀 관망 심리로 인해서 조금 조정 압력이 있었던 하루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뭐 오르는 섹터들은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일단은 자동차 섹터가 좀 움직였고요. 화장품주를 비롯한 소비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네. 특히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이제 역시 방산주가 아닐까 싶네요. 어제 LIG 넥슨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호실적으로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다른 방산주도 실적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어떤 분석에 현대 롯데미나 한국항공우주가 급등을 했고요. 네. 또 여기 또 어제 급등했던 LIG 넥슨이 오늘도 추가 급등을 하면서 오늘은 방산주의 거의 잔칫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좀 방산주가 좋은 흐름이었는데 정말 방산주 끝없이 오르는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방산주가 이렇게 오르는 배경은 물론 실적도 좋긴 합니다만 일단 미국의 좀 금리 인하가 계속 좀 미뤄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로 인한 관세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장의 좀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이제 힘을 못 쓰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 가운데서는 실적 모멘텀이 확실한 방산주로 이제 투자 심리가 몰리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방산주가 참 재미있는 게 일전에 있었던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로 잠시 좀 주가에 찬물을 끼얹었었는데 네. 이번에 이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금 시장의 중심에서는 그런 모습이 좀 뚜렷한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부장님, 네, 네. 말씀하세요. 다만 이제 그동안 방산주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격 부담이 있다는 분석은 계속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호실적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고점에서의 이런 급등은 아무래도 이제 신규 진입을 고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그래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매우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 구간에서 섣불리 좀 신규 매수했다가는 좀 단기적으로 고생할 소지가 좀 있거든요. 그럴 수 있네요. 예, 아무래도 주가 특히나 시가총액이 조 단위의 그런 대형주들이 하루에 두 자릿수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급등락을 하다 보면 그 변동성을 사실 이겨내기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조급한 마음에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요. 네. 일단은 충분한 조정을 기다렸다가 진입하는 것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사실 방산주가 실적도 좋지만 그동안 트럼프 관세 우려에 그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주가가 좀 더 오른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급부로 관세 우려가 좀 완화된다면은 오히려 반도체나 2차 전지 등이 반등할 소지가 있고 이렇다면 오히려 방산주 쪽에서 수급이 조금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급등으로 변동성이 커진 지금 구간에서의 방산주 신규 접근은 조금 신중하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주는 다음 주에도 좀 괜찮게 이어갈까요? 예, 소비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일본이 5월 초에 다 이제 긴 연휴를 맞이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소비주의 어떤 좀 모멘텀이 좀 확산되는 모습이고 일단 지금 이제 화장품주를 중심으로 했을 때 지금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화장품주의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 시장 네. 포인트 짚어주세요. 예,
예, 일단은 시장 참여자 모두가 지금 이번 주말에 있을 미중 무역 협상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트럼프가 사실 중국에 이제 145%라는 터무니없는 관세 부과를 뭐 선언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네. 근데 막상 또 이제 테이블에서 얼굴도 마주보고 앉으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실리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시장은 내심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서로 뭐 으름장을 놓으면서 이제 신경전을 이제 벌였지만 네. 결국에 이제 협상에서는 양측 모두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협상이 진전을 보인다면 다음 주 시장은 좀 긍정적인 방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나리오가 전개가 된다면은 그동안 좀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흐름을 보였던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조금 꿈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이번 주말에 미중 협상에서 좀 진전이 보인다면은 오히려 이제 그동안 좀 주가가 좀 주춤했었던 삼성전자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네. 반도체와 2차 전지 대표주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뭐 미중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 본 이 모습대로 또 이제 조선이나 방산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있을 미중 무역 협상을 좀 주목하면서 그 결과에 맞춰서 다음 주에 좀 방향에 힌트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상황 보고 또 다음 주에 또 여쭐게요. 알겠습니다. SK증권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돈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돈워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방송에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채널 네. A 이 방송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첫 질문을 항상 다짜고짜 질문을 드리고 네. 뒤에서 풀어가는 방식인데 갑자기 긴장되네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자, 요즘 달러 관심 많잖아요. 네, 네. 이거 근데 투자 적기로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달러를 투자로 보는 관점은 사실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다들 지금 뭐 걱정이세요. 네. 뭐 유학 자금도 보내야 되고, 그쵸. 뭐 미국 주식 어떻게 될 건지 투자해 놓은 거 막 다 그런 생각하시는데 방향성을 본다면은 원 달러 환율은 일단은 좀 내려가는 하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해서 원화가 좀 강세로 네. 가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까지 갈지는 네. 모르겠지만은 뭐 그 얘기는 좀 뭐 시간 지나면서 계속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네. 한 1,350원대 정도까지는 아마 6월 말쯤에 보지 않을까. 오, 그래요? 예, 예. 그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뒤에서 그럼 좀 디테일하게 네. 나눠보기로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달러를 다룰 텐데요. 오늘 1,400원대로 다시 이제 진입을 했는데 최근 거래일 5거래일 동안 1,300원대여서 그렇죠. 네. 다들 반가워도 했고 네. 또 안 반가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이게 그동안 올해만 들어서도 변동성이 대단했어요. 그럼요. 원래 네. 이게 통화라는 게 보편적인 흐름이 있는데 네. 올해는 참 특이했어요. 네, 한번 맞습니다. 짚어주시고 넘어갈까요? 네. 일단은 뭐 사실 원화라는 게 이머징 마켓 통화란 말이에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변동성은 당연히 이제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연동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변수 크게 세 가지만 딱 보신다면은 일단은 대외적으로는 달러와 인덱스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달러가 강세로 가면 원화는 약세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달러에 네. 이제 저희가 변수 영향을 받고요. 두 번째는 국내 매크로 상황이 어떤가. 세 번째는 주변국 통화와 또 연동이 돼 있어요. 네. 특히 위안화라든지 엔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 세 가지인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 12월 초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큰 정치적 변동을 그렇죠. 겪었어요. 네. 예, 그 변동을 겪으면서 사실 환율이 정치적 리스크 특히 이제 국내 어떤 매크로 상황과 연관이 되면서 원 달러 환율이 어떻게 보면 1,400 한 70원, 80원까지도 눈에 80원 봤었거든요. 때까지 갔죠. 예.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1월 달부터 시장 특히 정치적 리스크가 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1,400원대 초반까지 계속 내려왔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가 지금 요즘 계속 변동성이 크니까 거기에 크게 연동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달러도 보면은 인덱스가 한 105에서 네. 한 100 지금 한 1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쵸. 100까지 떨어졌으면은 저희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있어요. 다른 변수가 없다라고 보면은 한 1,350원대에서 움직였어요. 과거의 데이터를 쭉 보시면은. 그렇죠. 근데 네. 저희가 1,400원 이상으로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 리스크 하나, 두 번째 국내 매크로 상황이 네.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잘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죠. 네. CPI가 3월달 CPI가 2.2%까지 올라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GDP 성장률 보면 1분기가 역성장 나왔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0.2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그다음에 GDP 성장률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건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그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이제 주변국 통화를 제가 또 말씀을 네. 드리잖아요. 주변국 통화 같은 경우도 엔화도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릴까 말까 자꾸 사람 애간장 태우고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엔화도 사실 똑같아요. 한국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요. 일본이. 네. 사람들이 놀래요. 일본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 요즘 보시면은 일본의 쌀값이 한국의 2배예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소비자 가격 자체도. 저희 처남 들어왔다가 쌀 들고 갔어요. 아니 저희도 얼마 전에 거기서 취재했는데 쌀을 빌려왔어요. 일본 분들이 아예 마트를 가서 한국 쌀을 사가더라고요. 맞아. 저희 처남이 이제 일본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 들어왔다가 어깨에다가 쌀을 메고 나가는 거야.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현실이네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하고 무역 협상을 해야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위안화가 또 강세로 가야 될 그런 변수도 제일 있단 크죠.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잠깐 우리가 미국하고 그냥 관세만 보고 그냥 달려가면 될까? 네. 그런 변수가 지금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 3가지 변수를 제가 네. 말씀드렸어요. 이 3가지 변수가 어느 순간에 한 번에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죠. 딱 뭉쳐졌을 때 갑자기 환율이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지난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것만 좀 짚어보자면은 네. 사실 이제 트럼프의 입에 모든 게 달려있다 해도 지금은 과언이 아닌 것 그쵸. 같은데 네. 사실 영국과 이제 첫 무역 합의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이게 무역 합의를 하니까 환율이 올랐어요. 네. 이거 되게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지는 않고 그냥 영국은 그냥 제가 봤을 때 미국하고 가장 먼저 할 걸로 다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워낙 동맹국이고 그렇죠. 뭐 거기 서로 크게 싸- 뭐 예, 득과 실이 뭐, 크진 않으니까. 뭐 싸울 것도 없는 동네잖아요. 네. 거기는 일단은 이제 제껴놓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가 거의 협상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민는 중립국이기 때문에 별로 미국하고 여태까지 뭐 할 게 없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두 국가가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중국하고 일본이 지금 EU까지 저 3개 네. 국가가 사실 이제 되게 좀 대기 중인데 그렇죠. 문제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한 2, 3주까지만 생각을 했어도 관세 협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관세율을 몇 %로 낮출 건가. 근데 지금 보시면 관세 협상이 아니에요. 무역 협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관세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율,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 그다음에 보조금 문제, 그렇죠. 환율 조작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다 협상이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 주말에 있을 10일 날 있을 네. 미국하고 중국의 관세가 아니라 무역 협상이에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환율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는 프라자 합의를 옛날에 생각하면서 네. 그 달러를 약세로 가게 하겠다. 위안화 강세로 해.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니네도 옛날에 프라자 합의 때 같이 강세로 해. 강세로 해. 네, 계속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뻔한 거거든요. 아까 제가 아시아 통화랑 또 연관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한국도 나중에 이제 뭐 정권 바뀌고 나서 이제 그때 협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뻔하잖아요. 그렇죠. 원화도 강세로 가게. 그럼 원달러 환율을 떨궈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향은 지금 자꾸 내려가는 방향.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원화가 강세로 가는 방향이에요. 네. 그런데 아직 저희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엔 출렁일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출렁이는 거죠. 어느 곳이든지 환율이 리니어하게 직선으로 쭉 떨어지질 않아요. 계속 파도를 타고 내려가거든요. 그렇죠. 어제 오늘 다르듯이. 그렇죠. 그런데 어제 오늘 또 보시면은 또 환율이 내려가는 듯 하면서 또 잠깐 또 쳤단 말이에요. 올라갔다가 그리고 또 상승세가 또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저는 지난주가 이제 5월 2일이죠. 네. 며칠 전에 잘 보시면 중국이 갑자기 기준금리죠. 네. 우리가 잘 아는 LPR 금리를 내렸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지급준비도 막 내렸어요. 얘들이 갑자기 왜 이래? 12월 달에 내려서 지금 한 4개월 동안 안 내렸거든요. 그쵸. 통화적 완화 정책 안 했거든요. 다들 그럼 뭐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맘 잡고 뭐 내수 확대를 더 한다 이런 생각하는데 맞아요. 하나 더 있어요. 뭐야? 왜냐하면은 위안화를 미리 약세로 끌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미리 끌어. 똑똑하네요. 미리 끌어내린 거예요. LPR 금리가 1년물짜리가 3.1%였는데 3%로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0.1% 아직 10bp 내린 거죠. 네. 5년물이 3.6%인데 3.5%로 내렸단 말이에요. 지급준비율 돈을 계속 풀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위안화는 약세로 갖게 돼요. 약세가겠죠. 그래서 미리 지금 플러스 합의를 안 당하려는 거예요.
사전에. 미리 내려놓고 네. 그다음에 협상에 가는 거죠. 뭐 올리던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몇 주 전에도 그 중국 위안화 절상 때문에 네. 엄청 온 세계가 흔들리기도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미리 해놓고 그러니까 야금야금 준비를 그렇죠. 해놓고 네.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이런 네. 식인 거네요. 네,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지금 원화도 당연히 거기에 동조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같이 출렁인 거고요. 일본은 기준금리 올린다고 했다가 결국 못 올렸어요. 못 올렸죠. 예, 뭐 눈치 봐야죠. 사실은 그렇죠. 미국 눈치 봐야 되고 그다음에 달러하고 엔화하고 엔캐리가 있기 때문에 네.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것도 나중에 예. 여쭤볼 건데 예. 그러면은 이게 하나 궁금한 게 10일에 이제 그 미중 남아 있잖아요. 네. 이날 그러면 이날의 여파의 환율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날은 사실 뭐 합의는 못 할 거예요. 환율에 대해서. 그렇죠. 당장은 못 할 텐데. 왜냐하면 무역 합의는 관세 협상하고는 틀려요. 관세 협상은 관세율만 조절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쵸. 무역 협상은 다 봐야 된단 근데 말이에요. 만나기만 해도 네. 출렁이는 게 요즘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는 시점은 네. 이렇게 시작을 벌써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서로 간에 이제 서로 타협점을 하나씩은 던져줄 거다. 저는 뭘 보고 있냐면은 중국은 이제 반도체 얘기할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약점이니까 그렇죠. 미국은 히토류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할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히트르.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미국이 갑자기 반도체 규제, 수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왜 그 얘기 나왔어요? 네. 그 얘기가 벌써 한 달 전부터 나왔었어요. 왜냐하면은 시진핑 이제 트럼프가 중동 지역에서 있었던 전략을 기존에 이제 이란을 다시 네. 배제하고 사우디라든지 아랍하고 이제 아랍에미리트하고 이제 다시 이제 동맹 관계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무기예요. 그동안 무기 안 팔았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그 무기를 달라고 하니까 그럼 무기 줄게 우리랑 붙자. 그랬는데 보니까 무기를 팔라고 보니까 거기에 AI 칩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렇지. 비싼 칩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출 규제를 써야지. 풀어야 풀어야지. 돼. 그래서 네. 그 푼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지금 막 언론에 흘린단 네, 말이에요. 네. 그것도 중국하고 협상하기 3일 전에. 그리고 그거죠. 준비해 와라. 그렇죠. 내가 이거 줄게. 우리 이거 줄 테니까 그럼 히토리 얘기 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협상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양국 간에 무역의 전반적인 것보다는 품목별로 서로 원하는 것을 먼저 던져주는 게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그렇죠. 인해서 금융시장은 조금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인한 변동은 좀 있겠네요. 그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환율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받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단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이 조금 더 네. 좋은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원하는 좀 더 강세로 갈 수 있는 모습이 커지죠. 그러면 좀 기다려보는 것도 말씀대로 방법인 그렇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다려야 돼요. 네. 저희도. 그래요. 근데 저희도 협상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내 변수도 필요하니까. 네, 네. 그러려면은 제가 미국에서 지금 지난번에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저희 네. 합상팀 갔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7월달에 와라. 왜요? 왜 벌써 와갖고 그러냐. 뭐 다 나왔잖아요 뉴스에. 그렇죠. 예, 뭐한 땡땡 뭐 분께서 뭐 대선 나왔는데 네, 네, 왜 우리 자꾸 이용하냐. 네. 다 집에 가고 네. 7월달에 와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정권 바뀌고 제가 자꾸 6월달 말씀드리는 게 아마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뭐 팀 꾸려서 이제 갈 거예요. 왜냐면 가고 그러면은 아마 6월 말쯤 되면 그런 전반적인 게 다 반영이 돼갖고 그때는 좀 원화가 강세로 가는데 좀 네.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리고 환율도 지금 5월 말에 또 이제 우리 저기 한국은행 또 기준금리 금통이 남아 있어요. 네. 예, 그거까지 한번 감안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원달러 환율 특히 원화는 강세 쪽으로 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지금 뭔가 대표님 말씀드린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또 어려운 게 말씀하셨지만 달러가 달러만의 문제가 아니고 환율은 또 환율만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는 또 대만 달러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대만 달러 거론되면서 플라자 합의 시즌 2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먼저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플라자 합의라는 것이 1985년이에요. 그때 이제 미국이 뭐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모르고 그 나중에 알았어요. 알았는데 미국이 지금 아직까지도 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 무역 적자. 트럼프도 이번에 똑같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미국이 막아. 그러니까 미국을 그레이트하게 만들려면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쌍둥이 적자를 해소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걸 위해서 뭘 하죠? 관세. 예, 관세를 갖고 이걸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내부 소비를 이제 확대해 갖고 그걸 위해서 뭐 법인세도 내리고 그다음에 뭐 좋은 양질의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외국인도 좀 내쫓고 뭐 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온단 네, 말이에요. 네.
이건데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중요한 게 이제 마가란 말이에요. 마가 중에서 아까 이제 무역령 이것도 사실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는데 제가 이제 무역 협상으로 바뀌었다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2주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관세 협상이라는 얘기는 단어를 안 써요. 이제 무역 협상으로 얘기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자, 환율 얘기 나온다. 비관세 장벽 나온다. 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 보면은 전에 1985년에 있었던 프라자 합의 그때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일본, 독일 들어와. 자, 그런 거예요. 와서 니네 환율 강세로 해. 강세로. 예. 달러 약세로 할게. 이렇게 해서 우리 무역 적자 해소할게. 무역 적자를 해소하면은 재정 적자도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그래서 합의를 보는 걸로 해서 합의를 본 거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엔화가 계속 강세로 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나서 1991년부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 왔어요. 그쵸.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합치면 30년이에요. 30년치. 그렇죠? 그다음에 독일은 그때 그 프랑을 네. 되게 강세로 갔다가 마르크를 강세로 갔다가 1992년에 네. 독일 저 서독하고 동독 합병했잖아요. 그렇죠. 죽을 뻔했어요. 아. 통화가 그렇게 강세로 가갖고 그럴 수 있겠네요. 완전히 죽을 그렇네요. 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지난주에요. 지지난주에 이 영국하고 인도는 되게 협상이 빠르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본이 협상이 잘 안 돼요. 안 됐죠. 예, 왜냐하면 이제 FTA를 아직 안 맺었어요. 저희하고 틀려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협상이 다 진척이 안 되다가 갑자기 일본이 협상이 되게 빨리 진척이 됐대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마지막이 사실 농산물이거든요. 무역 협상을 할 때는 농산물까지 갑자기 막 협상이 막 진척이 나갔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딴 게 아니라 미국에서 환율 카드를 던졌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 그쵸. 여기서 또 또 하면? 엔화 또 강세로 하면은 40년. 50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반세기 동안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갖고 요즘 쌀값도 좀 오르고 인플레이션 나갖고 이제 통화 정책도 좀 먹힌다 보는데 다시 또 유동성 함정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갑자기 일본이 그러면 저희 빨리 협상 임할게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보니까 뭐 관세 내리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이미 오늘 뭐 50%로 뭐 미국에서 뭐 떨궈주겠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그 관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세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하면 만약에 위안화를 강세로 붙잡고 가버리면은 여기도 잃어버린 20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딱 그냥 하나로 설명되기 어려운데 네. 방금 엔화 말씀 주셨는데 사실 최근 몇 달 전만 해도 엔화가 워낙 싸가지고 그렇죠, 네. 무조건 사나라, 무조건 여행 그렇죠. 가라. 그럼 제주도 갈 바엔 일본을 가라 이랬는데 그럼요, 네. 이제 그새 상대적으로 더 오르면서 그렇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위험성을 네. 걱정하는 때가 그렇죠. 왔어요. 네, 왔어요. 이건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좀 주의해야 하나요?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는 걱정을 뭐 당장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그 트레이딩을 조금 했었어요. 옛날에 뭐 이게 맛배기로 네, 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양국 간의 금리 차예요. 금리 차예요? 예, 금리 차. 환율이 아니라 금리 차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4.5%고 음. 일본은 지금 0.5%잖아요. 그럼 차이가 400bp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사고 저거 팔면은 네. 400bp를 그냥 날로 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 400bp 정도가 300bp 정도로 줄어들어도 네. 먹을 건 있어요. 아. 계속 유지가 돼요. 아예 없는 건 또 없는 아니군요. 거예요. 대신에 양이 줄어들죠. 근데 조금씩. 이게 예. 막연하잖아요. 막연하죠. 한다는 게 예, 확연다는 무섭고 또 사실 그리고 그렇죠. 엔화를 샀던 사람들 중에 뭐 전문가도 있고 사업가도 그럼요. 있겠지만 네. 그냥 저같이 일반 사람도 그럼요. 있거든요. 네. 그럼 좀 주의할 어떤 걸 좀 해야 돼요? 일단은 사실 지금 엔화도 지금 이제 강세 방향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아시아 통화들이 엔화뿐만 아니라 지금 위안화, 그다음에 원화, 대만 환율까지 왜냐면 네, 대만도 지금 무역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강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통화 전체가 다들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이 무역 협상 때문에 다들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맞아요. 프라자 합의 2라운드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엔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차가 중요한 거예요. 금리 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리 차가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불안한 건 이거예요. 일본은 올리고 금리를 미국은 떨궈요. 그렇죠. 그럼 이 스프레드 축소가 갑자기 커진단 갑자기, 말이에요. 이럴 때 사실은 충격이 와요. 그게 작년 9월 달에 했어요. 그때는 사실 그거 하고 나서 NK 청산이 좀 커졌거든요. 그래서 일본 은행이 쉽게 얘기해서 연준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그러면 지금 네. 간단하게 엔화를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최근에 떨어졌을 때 샀던 사람들은 네.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계세요. 더 그냥 사세요. 갖고 있어요. 더 사세요. 오히려 예, 원화로 이제 사신 더 오를 분은 거니까. 그렇지 원화로 사신 분은 지난번 다시 던 1,000원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네, 1,000원 올라갔다가 네. 이제 원에는 저기 100엔당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저는 엔화는 마찬가지로 원화하고 마찬가지로 달러 대비상 강세로 갈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원화에 비해서는 더 플러스로 강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세요. 왜냐면 이걸 팔아야 되나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네, 피해보면 막 이러는데 네. 일단 더 사거나 가지고 있거나 네, 네. 팔진 마라. 그래서 시장에서 작년에 가장 많이 샀던 제품이 뭐냐면 엔화로 바꿔갖고 엔화를 바꿔갖고 도쿄 거래소에 가서 그 ETF 있어요. 미달러 ETF, 달러 채권 그런 ETF를 거 샀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엔화가 원달러 그렇죠. 원의 환율로 하면은 올라가요. 아 달러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시장에서 네. 이제 왜냐하면은 엔화가 강세로 가면은 미국 국채 금리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달러의 미국 국채 있잖아요. 국채 가격은 또 올라가면서 ETF 가격은 또 올라가요. 이게 레버리지 효과거든요. 그렇네요. 그걸 산 분들이 작년에 한 9월달, 10월달에 많이 샀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손실이 엄청 많았었어요. 왜? 엔화가 못 못 올라갔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가 금리가 안 떨어지고 갑자기 트럼프 때문에 확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다시 저는 정상화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안 들어가신 분들은 그런 거 사셔도 저는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그래요? 되게 오, 좋아 이것도 보이는 거죠. 정보네요. 네, 이렇게 보여야죠. 아 그러면은 대표님 이제 뭐 달러로 다시 돌아가서 네, 네. 트럼프라는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네. 전 세계적인 글로벌 뭐 변동 시장의 문제도 있겠지만 네. 이게 투자에 대해서는 섣불리 옛날처럼 뭐 오르니까 뭐 내려가고 사야지 이럴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시점은 아니에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레인지라고 하죠. 네네네. 요거를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사실 뭐 저는 당장 지금 뭐 달러를 사야 된다 이런 입장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향성이 사실 좀 약간 잡혀 있는 상태예요. 확실히 네. 이제 내려가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갖고 있는 달러를 조금 이제 워낙 강세 쪽으로 봐야 된다면 달러는 이제 매도하는 게 낫고요. 예, 당분간 좀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사서 이제 플레이를 하시겠다 이런 분들은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월 말까지 네. 1,350원 정도를 한번 보셔야 된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100 정도 했던 1,350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국내 변수들 조금 이제 안정화되는 네. 시점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1,350원 정도에 사갖고 위아래로 50원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이하로는 그럼 떨어질 건 안 보시는 거죠? 더 떨어질 수도 있죠. 더 떨어질 수도 네, 있어요. 그건 이제 왜냐 국내 매크로 상황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국 통화들, 엔화라든지 이제 위안화도 봐야 되고. 일단 중요한 것은 1,350원 정도라고 보는 것은 제가 100달러 인덱스 100에서 딱 맞출 수 있는 것은 1,350원이에요. 그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보시고 그러면 이제 다들 그러세요. 언제까지 그거 기다리고 있어? 그럼 이제 반대로 그 환율이 좀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는 그 우리 ETF 있어요. 네. 환율 떨어질 때 들어간 인버스 예, 네. 예, 달러 인버스 ETF 사시면 돼요. ETF가 은근히 네. 또 많이 쓰이는 그쵸. 것 같아요. 지금 떨어질 때는 뭐 사시는 게 괜찮죠.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세금 혜택은 못 받아요. 그렇죠. 그건 네, 이제 네. 감안을 하셔야죠. 네, ETF는 그건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남은 게 금통이 네. 이제 금리 인하할 거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기류인데 네. 달러랑 금리 연관성이 좀 궁금해요. 네, 어떻게 좀 그 공식은 없겠지만 네. 어떻게 좀 봐야 해요? 일단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은 한국의 금통위가 먼저 금리를 내릴 걸로 봐요.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연준은 지금 분위기가 사실 저도 이제 이번 5월달 뭐 못 내렸어요. 동결하는 건 제가 그렇죠. 그냥 그렇게 이제 봤는데 한 6월 18일쯤에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또 그 공식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네. 네. 왜냐하면은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파월 의장이 꽉 움켜쥐고 안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이게 고집 세신 분이었나 생각할 정도인데 지금 뭐 미국의 딱 그 매크로 지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죠. 네. 뭐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은 한 2.6에서 2.8% 정도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레인지에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트럼프 뭐 관세 뭐 영향 안 받고 네, 있어요. 네. 두 번째 GDP 성장률 1분기가 지금 마이너스 0.3% 역성장이 났어요. 그건 경기 침체거든요. 그럼 금리를 내려야 돼요. 네. 그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가 4.2%예요. 견고해요. 그렇다 보면은 이 정도면 내려도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시장 금리는 2%인데 지금 연준의 금리는 4.5%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시장이 지금 완전 불균형 상태거든요. 내려도 되는데 자꾸 스태그플레이션을 막 붙잡고 늘어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나오는 게 한 7월 달은 가야 지금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당장 빨리 내리라고 난리예요. 그렇죠. 네. 필요하다는 필요하다는 것도 있고. 보고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당장 한국 경기 지표 보면 인플레이션 지금 2.2%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로 GDP 성장률은 지금 마이너스 0.2%로 지금 네. 역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금리 내려야 되죠. 그런데 자꾸 이창용 총재도 이제 불안해하는 게 뭐였냐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환율이 만약에 미국하고 이 벌어지면서 그렇죠. 원화가 이제 더 갑자기 이제 더 약세로 갈 수가 있다. 더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인데 이제 그 문제점이 이제 정리가 된 것 그렇죠. 같아요. 어느 정도는 뭐 안정화됐으니까. 이미 이제 저희가 1,450원대에서 계속 그 한국은행이 약간 개입하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왔고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도 충분히 썼어요. 저희가 이제 작년 한 11월 달에 외환 보유고가 한 4,400억 달러 정도가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4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400억 달러 써갖고 여태까지 환율 방어 열심히 했어요. 방어한 결과가 지금 이제 1,450원 밑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저는 뭐 괜찮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PEF라든지 네. 아니면 가계부채란 말이에요.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쉽게 해서 120%예요. GDP 대비해서 너무 높아요. 네. 이유가 그거였죠. 못 내리는 그렇죠. 것도.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PF도 지금 다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더 내려버리면은 돈이 더 풀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방어가 돼요? 인플레이션은 더 올라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얘기했는데 그렇네요. 저는 일단 환율은 하나는 해결이 됐다. 환율 해결됐다. 두 번째는 자꾸 이제 우리 재경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PF에 대한 대출을 양으로 그냥 금지시켜버려라. 네, 네. 환율 금리는 내려버리고 대출해주지 마라 이쪽은. 그리고 다른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출로 가라. 근데 마냥 그렇게 유지할 수도 없잖아요. 오래 갖지 못하죠. 그렇죠. 일시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지금 뭐 우리가 갖고 있는 환율 요 범위 있잖아요. 네, 네. 지금 뭐 2.5%잖아요. 저는 뭐 한 2.0%까지 내려도 뭐 인플레이션이 저희가 2.2%니까 그 정도는 사실 커버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이 더 강세로 갈 수 있는 여지는 더 크다.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내렸을 경우에 약간 이제 위로 갈 수 있는 게 있긴 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어차피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를 갖고 지금 환율을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내 매크로 상황들 이런 걸 갖고 먼저 환율을 보는 게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걱정되는 거는 항상 이제 총재가 얘기했던 게 환율,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인하에 고민한다였잖아요. 네, 네. 그럼 지금부터 29일까지의 이제 금통위 기간 동안 이 환율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큰 상승폭만 아니면 되는데. 네, 저는 이제 계속 변동성은 커질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뭐 내려가는 추세지만 변동성은 29일 전까지는 클 거다. 근데 저는 1,400원을 중심으로 당분간 변동성이 있다. 그러면 총재가 못 내리는 요소가 되진 않겠네요. 못 내는 금리를? 요소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1,450원 간다는 것은 그건 다시 이제 국가의 어떤 매크로상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리스크가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커질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지금 그렇다고 보면 저는 당장은 1,400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 위안화라든지 엔화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1,400원에서 계속 좀 변동성을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한 6월 말 되기 전에 다시 한번 개파락을 해갖고 한 1,350원대에서 계속 또 변동성을 보일 거다. 그래서 1,350원 정도에서 안착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매수해갖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고 지금은 계속 제가 하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셔라. 달러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코너 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부터 알아볼게요. 올려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 머스크의 테슬라입니다. 오늘도 박시동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2주 연속 뵈니까 또 반갑네요. 아유, 더 반갑네요. 자, 오늘 머스크의 테슬라 이제 공동 대통령으로까지 사실 불려왔었던 이 머스크가 드디어 CEO로 컴백을 합니다. 네. 컴백을 하는데 사실 그동안 뭐 크고 작은 일도 많고 비난도 많고 뭐 응원도 많았고요. 네. 반대로는 그랬는데 한번 이게 이제 회사가 그 사이에 어려워져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괜찮나라는 걸 짚어보려고 네. 하거든요. 자, 먼저 머스크 마지막에 나올 때 사실 끝까지 멋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화자찬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종력 원투펀치를 다투는 두 분이 몇 달간 한 정부 밑에서 그러니까요. 동고동락했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많은 안 이슈들이 나왔겠어요. 근데 예. 안 맞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떠야 되는데 이게 맞아요. 서로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정치인 머스크
참 시끄럽기도 했는데 네. 뭐 어떤 일들이 좀 있었나요? 2024년 7월부터 아마 트럼프 머스크의 어떻게 보면 정치 관여 네. 첫 발이 떼졌어요. 선거전이 이제 본격화될 때인데 네. 당시에는 사실은 어느 진영이 이긴다고 사실은 그렇죠. 확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심지어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민주당은 후보가 누가 될지도 사실은 그렇죠. 가리가리한 네,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일찌감치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리한 대기업 CEO 중에서는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선언을 일찌감치 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맞아요. 네. 그야말로 천군만마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거전이 한창일 때 네. 그리고 미국의 주류 언론이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우세 보도도 막 나오고 할 때였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여기서 머스크가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내가 지지 선언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네. 내가 뭔가 보여주겠어라고 해서 기상천외한 사실은 이제 트럼프 지지 활동을 합니다. 네. 뭐냐면 이게 사실은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매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돈 주고 표를 사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뭐 고무신 선거 네.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 옛날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유권자를 표로 매수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죠. 미국도 당연히 금지입니다. 그런데 이 법적인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서 미국의 소위 말하는 수정헌법, 네. 자유, 표현의 자유라든지 그리고 총기 이 소유주의에 대한 합법 이 조항을 놓고 이 조항을 지지하는 나는 캠페인을 별도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캠페인을 하나 새로 발족시켜요. 그리고 그 캠페인에 와서 지지 선언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하루에 한 명씩 뽑아서 100만 불, 우리 돈으로 14억을 주겠다라고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이건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모아서 관심을 고조시키는 그런 사실상 선거 캠페인으로 보이지만 내가 유권자를 표로 산 건 아니야. 난 별도의 캠페인을 하는 것뿐이야라고 그렇죠. 여지가 해서 있죠. 법망을 피해갔습니다만 이제 드디어 머스크가 돈 선거로 개입하는구나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공화당 지지층에는 환호,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엄청난 비판을 사면서까지도 선거전에 개입을 하면서 정말 톡톡한 역할을 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일단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1등 공신 머스크가 그러면 이 당선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이 논공 행상에서 얼마나 큰 선물을 받게 될까를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했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정부 효율부, 네. 영어로 하면은 이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해서 줄여서 도지. 예, 코인 이름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도지, 네. 이 정부 효율부의 사실상 수장으로 그렇죠. 이제 임기 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이제 화려하게 이제 정부에까지 행정부에까지 발을 담그면서 이제 방금 앵커님 말씀처럼 CEO야 정치인이야라고 그렇죠. 할 정도로 사실은 이제 한동안 본업 정치의 길을 걸어왔었고 회겸장마다 바로 옆에 서 있고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일만 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어떤 주요 이벤트마다 끼면서 그렇죠. 사실은 좀 언론에 많이들 오르락내리락했고 그런 과정을 이제 100일 정도 겪고 나서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만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제 다시 이제 정치는 접고 행정부 일은 접고 이제 테슬라로 돌아가겠다 네. 이런 발표를 하면서 크게 보면 작년 7월부터 시작됐던 약 10개월 정도의 정치 행보가 어느 정도 쉼표 내지는 마침표가 찍히는 것 같고요. 짧게 보면 올 3월부터 있었던 100일간의 네. 행정일을 마무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평론가님 보셨을 때는 좀 아직 저는 어색한데 정치인 머스크 네. 어떻게 평가 내리세요? 뭐 남의 나라 CEO니까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최악이었다. 최악이었다. 저는 이렇게 그래요? 평가를 일단 하고 싶습니다. 최악이라는 단어가 붙나요? 예, 일단은 그 평소에 트위터라든지 이런 사기업들을 인수했을 때 아주 정말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게 그렇죠. 대량 해고, 비용 절감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악명 높은 구조 조정의 스킬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뭐 스킬이라는 표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정부 효율부에 들어가기 전부터 공언을 했어요. 내가 들어가서 이 비효율성, 미국 연방 정부의 비효율성을 끝을 내겠다, 대수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기업에서 쓰던 그 방법 그대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머스크의 이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의 행보에 대해서 긍정하거나 그래도 조금 인정하는 평은 어떤 평이 나오냐면 그래도 100일에 불과했습니다만은 미국 정부 예산의 약
우리 돈으로 치면 20조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분명히 보여줬다. 이것은 느슨하고 네. 방만한 관료 사회를 저 머스크 정도 되는 사기업 출신이니까 수술대에 올린 거지 보통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은 해내지 못하는 확실한 수술을 하긴 했다라는 평을 이제 긍정적인 분들은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부정적으로 평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공 서비스라든지 행정이 갖는 이 소위 말하는 공공성을 사기업이 원하는 효율성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이거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실은 실예가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사기업에서 일할 때 솔직히 말씀 제가 하루에 하는 일, 반나절에 하는 일을 이제 같은 일을 하는 제 이제 동료 이 기관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투자업이지만 우리가 아는 공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연금? 삐. 예. 네. 아무튼 이 일을 그 친구들은 뭐 일주일 이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식이 다른 거죠. 방식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공공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민간에서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고 맞아요. 네. 효율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굉장히 이건 느리고 답답해 보이고 낭비처럼 보이지만 공공이 그렇게 느리게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요.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고 민원의 소지를 줄여야 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되는 또 다르게 추구해야 되는 공선이라는 영역이 그렇죠. 있는데 네. 이걸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한 어떤 개혁의 효과는 떨어지는 대신에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안정성만 붕괴시켰다라는 비판을 받아요. 특히 그런 비판의 사례로 이제 대표적으로 꼽힌 게 이런 거예요. 보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성과 보고서를 내라. 네. 나한테 성과 내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안 내는 걸로 알고 뭐 며칠 안에 다 해고시키겠다. 이렇게 무작위 해고를 통보한다라든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무작위 해고 통보 받은 부서에서는 적어도 부서 중에는 적어도 해고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되는 부서가 껴 있어서 미국에서는 화제가 됐어요. 뭐냐? 핵 관리 인원이 감축이 됐어요. 그거 너무 무모한 거 너무 아니에요? 무모한 거죠.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제가 정확하게는 핵무기 감독관 300명이 묻지마 해고에 칼부림을 피하지 못하고 해고가 됐어요. 아니 근데 그건 너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이건 실수였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연락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연락을 안 그쵸.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르다니. 저 같아도 안 받겠어요. 예, 국가 안보를 최첨단으로 다루는 우리를 자르다니 이래가지고. 너네 손해지. 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복귀가 안 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도 있었다라는 평가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머스크의 이 행정 영역에서 했었던 일에 대한 긍정 부정의 평가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여전히 머스크는 사기업의 CEO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글로벌리한 대기업을 끌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관계자가 많잖아요. 주주, 거래 상대방, 그럼요. 종업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행정과 정치 영역에서 머스크가 에너지를 썼던 순간에 자기들이 관계하고 있는 어쩌면 생사가 달린 이 영역에서 머스크의 에너지가 풀로 쓰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역시 상당히 또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정치도 사업도 다 못 잡은 거 아니에요? 이 100일의 기간 동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만 이제 미국도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매기 효과라고 할까요? 머스크가 떠난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전혀 보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발굴하기는 했어. 보지 못했던 그 예. 기업인들만의 또 시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수당이 나가고 있었는데 쭉 살펴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 130년 전 사망자 수당이 계속 나가고 있는 부서를 발견했다라든지 크네요. 그건 그렇죠. 크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기 부서가 자기 부서도 모르는 사이에 뭐 시민단체라든지 NGO라든지 국제기관에 미국의 예산으로 후원을 엄청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니네 그거 왜 후원하고 있어? 네. 그 미국의 공익에 무슨 이익이다 그랬더니 모르고 후원하는 돈들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사 같은 기관도 예를 들면 아프리카 무슨 구호 단체에 뭐 기부를 하고 있다라든지 우주 개발하다 말고 네가 굳이 꼭 그런 일을 해야 돼? 이런 근데 것들이 몰랐던 거지. 아예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는 예산들이 막 그냥 뭐 줄줄 새고 그러려니 있었던 했던 것들이 거겠죠. 그런 것들을 발굴해낸 매기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반감도 많이 샀어요. 그런 어떤 미국의 효율성만을 내가 욕 먹더라도 외과 수술하겠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의 본인이 정치인이 다 됐다라고 느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유럽의 최근에 사실은 이제 정치 흐름 중에서 극우 정당들이 상상외로 선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극우의
굉장히 민감한 그렇죠.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극우 정당의 쉽게 말하면 창당 기념식 네. 같은 곳에서 화상으로 그러니까요. 축사를 하면서 당신들이 나치 때 벌였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독일 민심을 그렇죠. 그야말로 건드리는 이런 정치 행보. 아, 제대로였죠 그건 또. 예,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국 정부의 한 파트를 맡는 사람이라는 책임감을 고려해 본다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많이 하면서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린 매기 효과를 통해서 미국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하더라도 네. 종합 평점을 다 갉아먹는 일을 그러니까. 동시에 그렇네요. 했었던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정치 활동으로서도 낙제점. 그 사이에 이제 기업 관련해서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좋지 않은 성과를 네. 만들어내는 낙제점.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개인 입장에서는 크게 얻은 건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좀 기업 얘기를 할 텐데 네.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트럼프도 테슬라와 머스크를 이제 극찬하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발언 하나만으로 테슬라 주가가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네. 지금 전문가들은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다시 안 올 숫자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머스크라는 존재를 뭐 다 알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지만 다 알게 됐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머스크 테슬라에 있어서는 그 주가도 그랬고 그 가치도 그렇고 실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기는 네. 하거든요. 이미 뭐 내려가기는 했어도 그 부분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기업 측면에서 최근에 트럼프 행보가 어떤 득과 실을 보였나를 한번 보면 일단 득은 방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그 초기에 있었던 트럼프와 머스크의 밀월 관계가 주는 효과 네. 요거는 제가 볼 땐 반짝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냐? 그것보다는 이제 미국 현지나 이 자본계에서 모르고 있는 진짜 트럼프의 득, 아니 머스크의 머스크 득. 득은 뭐냐면 사실은 머스크가 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은요, 프로젝트들은 전부 다 소위 말하는 미래 사업들입니다. 최첨단 그렇죠. 사업들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을 이제 사람 안 태우고 한다라든지 또 그 뇌파 이런 네. 걸 통해서 어떤 뭐 정보를 전달한다라든지 네. 전부 다 사실은 최첨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부딪히는 게 뭐냐? 기술의 한계가 아니고요. 규제. 규제와 부딪히는 법, 거예요. 규제, 그렇습니다. 보조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율 규제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우리가 중국한테 거의 따라잡혔어.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사망 사고 내면 안 돼. 늘 보고해야 돼. 뭐 이런 까다로운 규제들. 근데 한 건만 위반해도 일단 스탑이야.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규제들이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파 이런 실험을 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일단 동물 실험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물 복지 관련한 규정들도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머스크 회사가 위반해서 맞았어야 되는 많은 제재와 벌금들이 있는데요. 미국에서의 분석은 그런 이 최대한으로 만약에 벌금을 받았으면 또는 제재를 받았으면 네. 당할 수 있었던 처분액이 약 27조 정도는 이번에 머스크가 그걸 면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요? 예. 오. 그러니까 내가 트럼프 정부에 들어가서 트럼프가 테슬라 좋아요 이 얘기해 주는 거는 사실상 반짝하는 일회성 어떤 표면적인 이벤트고 거고, 그쵸. 사실 미국 행정부에 들어가서 내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그 감독 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그 사람들이 미치는 그 강한 칼끝을 무디게 한다든지 해서 벌금을 면하게 하고 또 최첨단으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이제는 미국 정부 내에 있는 정보까지도 본인이 직접 터치할 수 있게 된다든지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자기들의 최첨단 사업의 허들들을 없애는 것들을 사실은 알게 모르게 했다. 이게 미국에서 나오는 머스크의 이번 정치 행보가 갖는 사업적 측면에서의 베네핏이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크긴 크네요. 거기 그죠? 들어가지 않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일이고. 막상 행정 권력을 본인이 직접 핸들링하지 않았으면은 되지 않았을 일들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테슬라 서학 네. 개미들의 또 사랑이기도 하잖아요. 네. 테슬라라는 회사는 네. 이 회사가 근데 원래 창업주가 일론 머스크가 아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당초에는 2003년에 처음으로 이게 창업이 된 회사예요. 머스크 장관 트럼프 둘이 계속 몇 달을 한 몸을 친구 지내다 같은 느낌, 보니까. 쌍둥이 예. 같은 느낌이죠. 머스크가 정확하게 인수한 것은 처음 투자한 것은 네. 2004년에 이제 처음 투자가 됐고 본격적으로 이사회에 이제 취임한 것은 네. 200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기존에 있던 회사를 네. 엄밀히 말하면 투자하고 이제 아예 인수해서 내가 경영까지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프로세스로 이제 접근이 된 그래서 회사고 비교적 짧게 인수가 됐네요. 맞습니다. 당초에는 뭐 이렇게까지 이
운송 전문으로 이렇게 갈 줄은 몰랐던 회사인데 이 테슬라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봤어요. 에디슨과 쌍벽을 이루는 사실 이제 전기 관련한 톡톡한 그렇죠. 그런 그 업적이 있는 과학자인데 그 이름을 딴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나름의 뷰가 있었던 거예요. 기존에 사실은 사업을 몇 개 하면서 성공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트럼프의 뇌리에 강한 인상을 남긴 것은 배터리였습니다. 배터리 관련해서 이것은 될 것 같은데 배터리의 과학이 여기까지 와 있어? 이렇게 충전하고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그것도 되게 기발한 생각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가 이 정도로 돼 있으면 자동차에 탑재하는 전기 자동차가 상업성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옛날부터 가능했습니다만 이게 상업적으로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아예 본격적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맨바닥에서 차리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회사를 인수해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관련한 생산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테슬라의 기원은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제 머스크의 그 정치 활동 사이에 이제 득과 실 중에 이제 테슬라가 나오니까 실과도 연관이 되는데 사실은 한때 자동차 관련해서 세계 시총 1위 그렇죠. 이 자리에 오를 정도로 사실 이제 각광받는 회사였는데 머스크가 이제 정치하는 동안에 경영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실적도 너무 많이 너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죠. 유럽도 판매 양도 너무 줄고. 일단은 절대적으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가 떨어졌고요. 9% 사실상 10%죠, 뭐. 이 10%라는 건 사실 근데 숫자는 작아 보여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하면 성장이 멈추는 것만 해도 충격이거든요. 자본시장에서는요. 그런데 뒤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출 말고 이제 순이익, 네. 순이익은 오히려 더 큽니다. 71%나 떨어졌어요. 거의 다 떨어진 거나 본인이 마찬가지잖아요. 이 집 비우고 정치 행정하는 동안에 사실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거의 막 박살 수준에 해당하는 데미지를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원인이 뭐였느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테슬라 안에 있는 다양한 미래 산업들이 있어요. 네. 로봇이라든지 이런 로봇 사업들은 택시도 있고. 그건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이 사이에. 근데 주로 어디에서 이 충격이 왔느냐? 자동차 부분에 판매 부진이 왔어요. 판매 부진. 판매 부진이 그러니까 안 산 왔어요. 거네요. 안 산 거예요. 그럼 그거는 머스크가 싫어서 안 사는 것도 정확합니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예요. 업계에서 그렇게 볼 왜냐면 겁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정치인의 머스크가 꼴배기 싫다는 사람들이 정확합니다.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사고가 났습니까? 타사와 비교 그쵸. 우위에 떨어졌습니까? 그런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그냥 단순히 판매가 안 된 거예요. 판매가 안 된 게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양대 시장에서 다 생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대 시장은 미국 본토와 유럽이에요. 유럽에서는 왜 안 샀냐면 아까 말씀드린 극우 정당에 대한 그 너무 결정적이었어요. 신성 그게. 발언이 네. 너무 컸는데 맞아요. 특히 이제 그 미국 내에서 정치 행사 중에서 그 절대 이제 독일이나 유럽에서 금지되고 있는 나치식 경례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건 너무 그게 약간 방어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너무 나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유럽의 기본적인 교양 수준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심지어는요 반노조 발언을 어떤 그 자기네 나라랑 상관없는 데서 했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우리 시장에서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럽 같은 나라는요 주요 노조가 그 발언 때문에 우리는 운송을 거부한다 그러고 그냥 차를 배달 안 해버려요. 그 정도로 뭐랄까 사회 연대 공공선 그다음에 또 이게 노조 문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 공고한 대륙인데 거기에다가 극우 이걸 했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는 판매가 급감을 했고요. 또 이제 미국 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좌우의 대립이랄까 공화 민주의 대립 한 가운데에 사실 들어간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적어도 칭송을 받더라도 적어도 소비자의 반은 적으로 돌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나머지 반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아 공본도 자르지 막 이상한 행보도 하지 그러니까 그 화를 테슬라가 생산하는 차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부딪히고 불태우고 박치게 하는 소위 말하는 이게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테슬라 매장으로 차를 돌진한다라든지 벽으로 몰고 들어간다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하면서 소비자분들이 테슬라를 부시는 거에 만족을 느끼는 퍼포먼스까지 나올 정도니 그러니까 마음을 대변하는 그렇습니다. 요소로 쓰인 예. 거네요. 이게 바로 머스크의 정치 행보가 갖는 실 중에 가장 큰 실. 테슬라의 소비자를 적으로 돌리면서 판매를 급감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이제 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네. 이제 우리의 CEO가 정치를 한다고 우리를 나무라라 하는 사이에 회사는 힘들어졌어요. 네. 그럼 얼마나 밉겠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뭐 보너스를 받던 것도 못 받는 거 아니야? 뭐 단순하게 그렇습니다. 직장인으로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근데 많이 복귀를 해요.
근데 그 사이에 복귀한다고 다가 아니고 이미 실적도 나쁘고 네. 그러면 사실 사업을 일으키는 것도 첫 번째겠지만 이 직원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직원 말씀 당연히 제가 100% 공감하는데 직원보다 더 피부로 느끼면서 더 화가 많이 난 그룹이 있죠. 주주들. 아, 그렇죠. 그래서 뭐, 네. 사실은 주주들이 머스크의 이 도를 지나친 이 정치 행보에 대해서 참는 이 수인 한도를 넘었다라는 게 미국 내에서 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사회가 모종의 움직임을 통해서 네. 아예 머스크를 CEO에서 퇴출시키고 퇴출, 네. 후임을 물색한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머스크는 본인이 창립한 회사에서 많이 퇴출당했어요. 그렇죠. 뭐 유명하죠. 예, 많이 네. 유명합니다. 본인이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매각한 거의 모든 회사에서 최근 말고요. 거의 모든 회사에서 사실은 퇴출당하는 그 경험이 역사를 있어요. 보면 다 있더라고요. 예, 네. 뭐 배신도 당하고 그쵸. 어떤 회사에서는 휴가 간 사이에 그치. 이사회가 기습적으로 자르질 않나, 네, 네. 뭐 동생과 함께 잘리질 않나 등등등 해서 퇴출의 역사가 좀 있는데 천하의 머스크가 테슬라에서도 퇴출될 위기에 있다라는 보도는 아마 자본시장에 좀 충격도 있었겠습니다만 머스크 본인에게도 트라우마를 각성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조기에 100일 만에 마무리하고 회사를 복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머스크의 복귀가 주주들은 당연히 반갑죠. 네. 일단은 주의력이 분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존재가 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좋고요. 그래서 머스크가 이제 100일간의 정치 행보를 끝내고 돌아간다고 하는 순간 주가가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럼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머스크의 복귀에 해당하는 호재 이슈는 이미 소화됐다 이렇게 주식이 봅니다. 그럼 이제 소화됐다.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집 떠나갔던 집토끼가 돌아왔네. 여기까지는 이제 시장이 반가워하는데 앵커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 그동안 떨어졌던 판매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미지 실추된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지지부진했던 차세대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엄청난 숙제가 남겨져 있어요. 특히 이제 아까도 앵커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던데 곧이어 출시하게 될 뭐 로보택시 사업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미 주주들이나 투자자에게 타임라인이 공개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6월에 시범 사업을 출시하겠다. 그렇죠. 다음번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몇 월이다. 이렇게 쭉쭉쭉 그 타임라인이 있는 게 있는데 그동안 머스크의 부재 때문에 그 타임라인이 제대로 지켜지는 거야? 라는 의구심. 그래서 한 번, 두 번 밀리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럼 다시 이제 주가가 하락되는 그렇죠. 또 투자가 축소되는 그게 연속적으로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첫 번째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원래대로 타임테이블대로 성과가 나도록 만드는 게 숙제인데 빠르면 6월 달부터 돌아오는 로보택시의 시범 사업 진출 네. 거기 발표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 경영의 첫 시험대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돌아왔다 예정대로 된다 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게 한 달 남짓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그동안 테슬라를 사랑했던 주주들 그리고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이게 불확실성이 가장 그 시장의 악재잖아요. 금융, 자본, 경제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쵸. 단어 첫 번째 단어가 불확실성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주가가 오른 건 네. 그래도 머스크라서 한 번은 봐줄게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이제부터 잘해야 되는데 네. 마지막으로 그가 내놔야 하는 반격의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사업적이든 뭐든. 지금 사실은 이 테슬라나 또 머스크가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은 사실은 글로벌리하게 보면 원래는 경쟁 상대가 없었습니다. 독보적이에요. 그렇죠. 팰컨 로켓 네. 나사만 만들 수 있는 로켓을 지금 민간이 만들고 있는데 여기 따라갈 회사가 없어요. 그리고 테슬라 마찬가지고요. 좋은 전기차죠. 네. 또 로봇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모든 사업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사이에 강력한 도전자가 나왔습니다. 너무 강력하죠.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거의 테슬라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턱 밑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 사실 겉보기에는 더 그럴싸한 것도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기존에 중국이 원래 있던 하드웨어는 사실 이제 선진국이나 미국 기업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고 기업들에 비해서 약 0.5% 정도, 0.5년 정도는 뒤지고 있는 그 격차를 회복을 못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중국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 하드웨어 네, 네. 거기에 AI가 탑재되면 전혀 다른 제품이 돼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청소기 음.
삼성이나 LG가 훨씬 잘 만들었었죠. 그런데 AI 기능이 탑재된 중국 청소기 삼성보다 잘 팔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현재 뭐 딥시크부터 시작해서 최근 한 5, 6년 전로 굉장한 사실은 굴기를 보여주면서 AI라든지 IT라든지 최첨단 산업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성과가 기존에 있던 하드웨어 산업들과 이제 믹스가 되기 시작하는 게 나와요. 그게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보면 큰 네. 도전이라고 느끼는데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장점은 뭐냐면 단순히 전기차라서가 아니라요. 그 프로그램, 네트워킹, 그 정보 그게 다시 또 테슬라로 들어가서 다시 이제 인공지능으로 확산되는 이 메커니즘이 한 회사에서 된다는 게 독보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BYD가 거의 다 따라왔죠. 따라왔죠. 따라왔습니다. 네.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머스크가 원래 했던 사실 괴짜이면서 천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비전을 먼저 보여줬고 효율성에 대해서 극강으로 밀어붙이면서 성과를 내왔던 그런 정신인데 다시 이제 어떤 도전을 맡고 있느냐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면서 독자적으로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어떤 그 경쟁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기발하게 새로운 걸 보여줬듯이 또 그 격차를 좀 기발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네. 들기는 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시그널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채널A 공식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알람,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